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8 평양 함께하는 평화 남북 정상회담 특보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스튜디오에 전문가들 나와 계십니다.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홍민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그리고 김영은 KBS 통일외교부 기자 나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오전부터 계속 고생해주고 계십니다. 네. 오전에 남북 정상이 함께 백두산에 올랐던 사진들이 일단 먼저 들어왔습니다. 이제 정상회담 일정의 마지막을 백두산 동반 등반으로 이제 마무리하게 된 건데 어떤 의미가 좀 있다고 보십니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야말로 백두산 민족의 성산에서 남북의 지도자가 두 영부인이 바라보는 속에서 두 손을 아예 맞잡고 그야말로 한반도에서의 평화, 전쟁 없는 한반도를 염원했다. 그리고 핵 없는 한반도를 염원했다. 네. 그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것 같고 그 속에서 그야말로 새로운 다짐들을 하는 그런 자리가 마련됐다. 그것이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또 하나의 측면은 역시 남관계나 지금의 현재 한반도 정세에 비춰봤을 때 네. 이제는 이번 백두산에서의 두 정상이 손을 맞잡은 것을 계기로 해서 그야말로 이제는 새로운 시대로 가자. 민족이 화합하고 화해하고 그리고 평화롭게 가는 민족의 어떤 미래를 또 설계하는 네. 그런 측면에서도 대단히 의미가 큰 네. 그런 시간이었다고 봅니다. 네. 연구위원님, 이제 문 대통령이 첫날 평양국제공항에서 이미 조선인민군 의장대를 사열을 했죠. 네. 또 오늘 그 삼지연 공항에 의장대가 또 등장했습니다. 네.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아마도 약간 환송의 의미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네. 별도의 또 한 번의 의장대 사열을 굳이 할 필요는 없는데 했다라는 것은 아마 이 민족의 영산이라는 이런 장소성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다시 보내고 네. 다음을 기약한다는 의미에서 아마 좀 성대하게 치러주기 위한 어떤 의미가 좀 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삼지연군 주민들로 추정되는 민간인들도 와서 또 박수로 환영하는 모습도 있었고 그렇습니다. 여러모로 좀 이례적이다라는 느낌을 좀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미니 평양 그 착륙 이후에 순환공항의 모습을 네. 삼전공항에서 아주 적은 규모로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번에도 삼지연군의 그 군민들을 향해서 앞으로 나아가서 악수하고 그런 장면들이 또 나왔습니다. 네. 그만큼 그야말로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역시 북한에서 북한 주민들을 아주 친밀하게 친근하게 만나고 싶어하는 그것들이 실현됐다는 점도 대단히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네. 지금 보시는 사진들이 백두산 정상부에서 찍은 사진들입니다. 공동 취재단이 오전에 촬영한 사진들이 이제 막 들어오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날씨가 매우 좋고요. 굉장히 밝은 분위기에서 환담을 나누는 모습들이 여러 차례 노출이 됩니다. 김영은 기자, 저 자리는 북측의 요청으로 일단 성사가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백두산 가지 않겠느냐고 먼저 제안을 해서 이뤄진 자리입니다. 네. 그러니까 문 대통령이 여러 차례 백두산에 방문하고 네. 싶었는데 네. 중국 쪽으로 올라가고 싶진 않았다. 네. 이런 뜻을 여러 차례 밝혔었고 네. 그 뜻을 익히 알고 있는 김정은 위원장이 전격적으로 제안하면서 이제 오늘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미리 합의된 자리가 아니었기 때문에 네. 수행원들이 복장도 미리 준비하지 못했을 테고 저기 이미 이제 한 초겨울로 들어가는 곳이어서 그렇습니다. 어려움도 좀 있었겠습니다. 보니까 이제 사진들 보면 우리 기업인들 보면 외투가 똑같습니다. 검은색 그 외투를 네. 같이 입고 있는데 아무래도 그건 북측이 제공했거나 네. 우리 또 청와대에서 미리 준비를 해놨거나 뭐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지금 백두산을 가는 그 과정은 아주 극소수의 인원들만 좀 그 몇 군데 북한 쪽에서 그런 징계 활동을 할 수 있는 곳 중에 하나로 백두산을 선정을 했을 것 같은데 백두산이 선정이 되고 거의 진행이 됐던 것 같습니다. 네. 조금 전에는 아마 동파 전망대에서 내려다본 천지 물가 모습이 아니었을까 싶고요. 지금은 바로 그 자리에서 물병에 아마도 천지물을 담고 있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이 지금 발도 약간 물속에 좀 담근 상태에서 물을 떠 담는 모습이 좀 노출이 됐고요. 네, 저 삭도를 이제 타고 남북 정상이 같이 내려가게 되는데 규모가 아주 작아서 거의 무릎이 닿을 정도로 정겹게 아마 이야기를 하면서 10여 분 내려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저 지역을 노출시키는 게 북측으로서도 장기적으로 또 괜찮은 포석일 것 같습니다. 예, 그럼요. 뭐 워낙 이제 그 국제적으로 좀 알리고 싶어하는 오히려 공간이고
또 워낙 국내적으로도 이제 뭐 상징성이 강한 데다가 네. 지금 관광으로서 여기 육성하고 싶어하는 욕구들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요 기회에 아마 굉장히 그 전 세계 아마 스포트라이트가 여기에 좀 집중되고 있기 때문에 네. 크게 알리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같은 경우는요, 대외적으로 지금 비교 우위에 있는 상품이 뭐가 있느냐라고 하면 관광이 가장 우선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도 지금 원산의 대규모 관광시설을 지금 짓고 있고 네. 원산 갈마반도 같은 경우는 아마 세계적인 관광지로 아마 북한이 키우려고 할 것 같습니다. 또 금강산 같은 경우는 이제 워낙 관광지로 유명한 곳이고 그 다음 관광지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곳이 백두산 지역, 개마고원 지역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삼지연 공항도 이미 공항이 있는 것이고 그렇게 보면 삼지연 그리고 백두산을 중장기적으로 대대적으로 관광지로 좀 국제사에 알리고자 하는 네. 그런 의도는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런 것들을 감안하더라도 남측과 협력하는 철도 도로 연결도 매우 중요하겠고 네. 또 그 전제로 비핵화를 통한 국제 제재 해제도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엇 하나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조건들이 쌓여 있는데 갈 길이 쉽지만은 않겠습니다. 네. 네. 이제 지금 보고 계시는 사진들은 공동 취재단이 북측에서 촬영한 사진들, 오전에 촬영한 사진들을 지금 송출받아서 저희가 계속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백두산 정상은 전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그러니까 이런 날이 많지 않다고 하죠. 굉장히 화창한, 햇볕이 아주 따가웠게 느껴질 정도로 굉장히 화창한 날씨고, 동파 전망대 저 난간 바로 앞에서 남북 정상이 손을 맞잡고 치켜들고 이런 모습도 지금 사진으로 찍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프레스센터로 한번 가볼까요? 네, 정상회담 소식이 가장 먼저 들어오는 곳입니다. 프레스센터에서 잠시 후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브리핑을 가질 예정입니다. 프레스센터 가봅니다. 자, 유지한 기자. 자, 문재인 대통령 일행이 지금쯤이면 오찬을 이미 마쳤을 것 같습니다. 성남공항으로 혹시 출발했는지도 궁금한데요. 윤 수석이 구체적인 상황을 곧 브리핑하겠죠? 네, 천지 도착했다는 소식 이후 아직 추가적인 소식이 들려오진 않고 있는데요. 이후 진행 상황은 윤영찬 수석이 설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지된 일정대로라면 지금쯤은 오찬이 마무리됐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앞서 오전 10시 20분쯤 백두산 천지에 도착했는데요. 이곳 프레스센터에는 오후 1시 반쯤 백두산 정상 천지에서 남북 양 정상이 손을 맞잡고 찍은 사진 등 여러 장의 사진이 전송되기도 했습니다. 두 정상은 천지를 배경으로 활짝 웃으며 붙잡은 손을 머리 위로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백두산의 날씨는 구름이 조금 많을 것으로 예보됐지만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맑고 청명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곳에서 남쪽 일반 국민들도 백두산으로 관광 올 수 있는 시대가 올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백두산 방문을 마친 뒤 삼지연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오찬을 가졌고요. 이후 평양에 들리지 않고 바로 삼지연 공항에서 공군 2호기를 타고 서울공항으로 돌아올 계획입니다. 당초에는 평양을 들릴 계획이었지만 일정이 수정된 만큼 문 대통령의 도착 시간이 조금 더 당겨질 수 있다고 윤 수석은 오전 브리핑에서 밝힌 바 있습니다. 지금 윤영찬 수석이 들어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모습이 보입니다. 연단에 오르고 있습니다. 윤 수석의 브리핑 들어보시죠. 평양 남북정상회담 셋째 날 오후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지금이 아마도 예정된 마지막 공식 브리핑이 아닌가 싶습니다. 내신 기자 여러분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저는 이곳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역사의 현장을 지켜봤습니다. 마음 깊이 간직할 것입니다. 대통령 내외와 공식 수행원을 태운 비행기가 지금 서울로 향하고 있습니다. 백두산 천지를 배경으로 선 남과 북의 두 정상 내외. 1년 전에는 누구도 이 모습을 상상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물론 가야 할 길이 아직도 멀고 험할 것이지만 두 정상에게 천지를 내어준 백두산의 기호는 민족의 하나됨과 평화의 한반도를 위한
서광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송이버섯에 관한 것입니다. 대통령 내외가 북에 머무는 시점에 김정은 위원장의 선물이 먼저 도착을 했습니다. 김 위원장이 선물한 송이버섯 2톤이 오늘 새벽 5시 36분 성남 서울공항에 수송기편으로 도착했습니다. 송이버섯 2톤은 아직까지도 이산의 한을 풀지 못한 미상봉 이상 가족들에게 모두 나누어 보내드릴 것입니다. 특히 고령자를 우선하여 4천여 명을 선정하였고 각각 송이버섯 약 500g씩을 추석 전에 받아보시게 될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에서 마음을 담아 송이버섯을 보내왔습니다. 북녘 산천의 향기가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부모 형제를 그리는 이산가족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보고픈 가족의 얼굴을 보듬으며 얼싸안을 날이 꼭 올 것입니다. 그날까지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미상봉 이산가족들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2000년, 2007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선물로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에게 송이버섯을 선물한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있으시면 받겠습니다. 네, 손을 들어주시면 이쪽에서 안 보이는데요. 수석님께서 한 분 지명해 주시죠. 예, 연합회 교통방송 TBS입니다. 네, TBS 교통방송 이강훈 기자입니다. 오늘 진행됐던 백두산 방문 현장에서 남북정상 내외가 또 산책도 나눴던 모습을 사진을 통해서 우리 또 만났었는데요. 어떤 대화가 오갔을지 모두 다 가장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이 내용 좀 최대한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굉장히 난감합니다. 저도 못 들었습니다. 이따 우리 공식 수행원들이 오시면 여러분들께서 개별적으로 취재가 가능할 거라 생각합니다. 특히 그중에 대변인도 계시기 때문에 우리 대변인에게 어떤 대화들이 오갔는지 직접 취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전달해 주시고요. 네, 뉴시스 정윤아 기자입니다. 혹시 문 대통령이 DDP에 방문하실 계획이 있는지 그게 알고 싶습니다. 예, 현재까지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일단 비행기가 공항에 도착하면 아마 저하고 통화를 할 것 같은데요. 우리 현지 의전 비서관과 통화를 해서 대통령의 의사를 확인을 해야 되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그 부분은 제가 공식적으로 여러분들께 확인 드릴 수가 없고요. 지금 비행기가 지금 출발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지금 오고 있든지 아니면 곧 출발을 하든지 그런 상황이 있을 겁니다.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저희 가운데 줄에 네. 네, 아시아투데이 박지숙 기자입니다. 그 김정은 위원장이 송이버섯 2톤을 선물했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그 북측에 어떤 선물을 했는지 그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정상 내외의 선물을 공개적으로 이렇게 오픈하는 게 사실은 관례는 아닙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들이 양측에서 그 외에 어떤 선물이 오고 갔는지를 제가 알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것도 역시 공식 수행단이 오면 양측에서 선물한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해서 나중에 알려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가운데 이쪽 질문하시죠.
네, 뉴스핌 최송무 기자입니다. 네, 어제 그 남측 경제인하고 그 북측 그 김정은 위원장이 그 만찬을 함께한 걸로 뭐 우리 대통령께서도 함께하셨지만 뭐 그렇게 알려지고 있는데요. 그 자세한 발언이나 이런 부분이 알려진 게 없어서 좀 알고 계신 게 있으면 소개해 주시고 뭐 어떤 뭐 경제 협력이나 이런 부분이 논의된 게 있으면 좀 소개해 주십시오. 예, 참 여러분들이 궁금한 것만큼이나 저도 사실은 매우 궁금합니다.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인프라나 아니면 통신 여건, 그 다음에 우리 기자단의 수, 우리 수행원의 수 등으로 인해서 사실 북측과의 취재, 북에서의 취재가 그렇게 원활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또 설사 취재가 되더라도 이걸 남측으로 보낼 그런 시간적인 여유들이 별로 없어서 아직 정확하게 그분들의 대화 내용까지 파악이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제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여러분들이 마음껏 취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열리기 때문에 잠깐만 참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외신으로 가보겠습니다. 홍콩 피닉스 TV의 곽유희 기자 질문해 주세요. 네, 홍콩 피니크 방송 곽유희입니다. 방금 백두산에서 나온 사진들을 잘 봤습니다. 장성끼리 그리고 부인들끼리도 다정하게 컴식해 있는 것을 인상 깊었습니다. 이번 스케줄은 국제사회에서 어떤 인상 줄 것인지 혹시 이 스케줄 잡기 전에 생각하시는 부분, 고려하는 부분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2007년에 정상회담 할 때도 백두산 관광 부분은 나왔는데 김정은 위원장도 계속 백두산 관광하고 삼지역 관광 추진하고 있는데 남북한은 앞으로 그 백두산 관광 부분에 있어서 어떤 협력할 것인지 혹시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예, 뭐 국제사회에서 두 정상 내외가 백두산에 섰다는 것은 그 장면만으로도 굉장히 감동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국제사회뿐가 아니라 우리 한민족의 입장에서는 백두산이 주는 그 상징이 워낙 크고 또 어찌 보면 우리 한민족의 시원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장소이기 때문에 저희들에게 오는 그 정서가 훨씬 더 커 보입니다. 그리고 백두산 관광과 관련돼서는 현재로서는 이번 합의사항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일단 우선 합의사항에는 금강산, 그 다음에 개성공단 등이 언급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측 간에 보다 긴밀한 협의는 진행되지 않은 걸로 이렇게 보입니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헤럴드 경제 부스 쪽에서 질문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뒤쪽인 것 같습니다. 네, 먼 곳까지 질문 기회 감사합니다. 헤럴드 경제 이승환입니다. 우선 비핵화 협의 관련해서 진전이 많다는 평가가 많이 보입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의제인 경제 협력에 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궁금하고요. 특히 그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현실 속에서 남북 경협 이 협의가 어느 정도 진전됐다고 평가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그 청와대에서 그 이번 재벌 총수들의 방북이 정부 스스로 결정했다고 거듭 밝히셨는데요. 그렇다면은 현 시점에서 그 재벌 총수들의 방북을 결정했을 당시 고려했던 소기의 성과를 이루셨는지 구체적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한꺼번에 많은 질문을 주시네요. 예, 경제 협력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평가는 사실은 이제 뭐 잘 아시다시피 경제 협력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우리 국제사회의 제재 문제가 풀려야 되는 것이고요. 우리 정부에서는 비핵화 문제 해결을 위해서 우리 미측과 또 북측과 긴밀하게 협의를 해왔고요. 그리고 비핵화 문제의 진전은 곧 국제사회에서 또 새로운 국면을 도래시킬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남북관계와 또 한편으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그것이 어느 시점에 또 어떤 상황으로 전개될 수 있을지는 저희도 지금으로서는 예측하기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재벌 총수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북측에서는 200명이라는 숫자를 저희들에게 제시를 했을 뿐이고 누구를 그 수행단에 포함시켜 달라라는 요청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경제계의 주요 인사들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분들이 지난번 제가 브리핑에서 말씀드렸지만 당장의 어떤 경제협력의 성과를 내기 위해 방북을 했다기보다는 앞으로 전개될 한반도의 새로운 지형에 대비해서 이번에 올라간 것이고 또 그분들이 앞으로 여건이 조성됐을 때 정말 많은 역할을 해주실 수 있을 거라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 받겠습니다. 아까 아리랑 TV 쪽에서 손 드셨던 분 계셨던 것 같은데요. 일어서 주시면 마이크 전달하겠습니다. 네, 수석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아리랑TV 신세민입니다. 미 국무부 발표에 따르면 27일 북한 관련해서 이제 장관급의 UN 안보리 회담이 열릴 거라고 하는데요. 이때 대북 제재 완화에 관련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시는지 그걸 또 바꿔서 다시 여쭙자면은 이번 평양 공동선언문에서 명시된 비핵화 관련한 내용들이 그 대북 제재 완화 조치의 시작에 충분하다고 평가하실 수 있는지 말씀 여쭙겠습니다. 예, 지금 대북 제재 완화에 대한 논의가 있을 거라는 정보는 제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 선언이 비핵화의 대북 제재 완화의 충분한 조건이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도 역시 제가 당장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완전한 비핵화라는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고 그것이 북과 또 미국 간에 진전이 이루어질 수 있을 때 비핵화에 관련한 실질적인 진전이 이루어진다면 여러 가지 환경이 또 바뀔 수 있다라고 그렇게 예측을 하는 것이고요. 항상 상황은 계속해서 바뀔 수 있다는 걸 전제에 두고 저희들도 그런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네, 평화를 향하는 마음이 서울로 향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삼지연공항에서 대통령께서 네, 지금까지 메인 프레스센터에서 진행된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의 브리핑 내용 전해드렸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미상봉 이산 가족들에게 선물로 송이 2톤을 보냈다, 이런 내용을 핵심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자, 이번엔 서울공항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잠시 뒤면 문재인 대통령이 탄 전용기가 서울공항에 도착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공항 연결해서 지금 상황 알아봅니다. 자, 정세배 기자. 아직 도착 시간이 확인되진 않았습니다. 지금 공항 분위기 전해주시죠. 네, 잠시 뒤면 문재인 대통령이 이곳 서울공항에 도착할 것이라는 소식이 방금 전해졌는데요. 그에 맞춰서 공항 앞도 이제 한층 분주해진 모습입니다. 약 40분 전쯤에는 이 경찰 순찰차와 오토바이 여러 대가 공항 안으로 들어갔고 뒤따라서 이 청와대 차량으로 추정되는 차량 여러 대도 도착했는데요.
공항 정문에도 이 청와대 관계자들이 나와서 드나드는 차량을 일일이 검색하고 있습니다. 이 문 대통령이 탄 전용기는 아마 이륙을 해서 현재 서울공항으로 돌아오고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제 방북 때와 마찬가지로 이 전용기가 군사분계선 상공을 직접 넘지 못하고 돌아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실제 비행 시간은 1시간 정도가 남아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네, 정 기자, 오늘 오후 중에 문 대통령이 도착하면 이후 일정은 나온 게 있습니까? 동대문 DDP 메인 프레스 센터를 방문한다든지 이런 일정이 혹시 확인되는 게 있습니까? 네, 조금 전 이 윤영찬 수석이 브리핑에서 말한 대로 문재인 대통령은 이곳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이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에 마련된 프레스 센터를 찾아서 이 내 외신 기자들을 상대로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하거나 혹은 즉석에서 질의응답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문 대통령은 현재 청와대 관계자와 이 장관 등 정부 측 인사들로 구성된 공식 수행원들과 함께 돌아오고 있는데요. 만약 프레스 센터를 찾지 않는다면 곧바로 청와대에 들어가서 이번 회담 결과에 대해 회의를 진행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당장 오는 23일에 미국을 방문해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고 또 그 전에도 얼마든지 두 정상이 전화 통화를 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한편 함께 방북했던 특별 수행원 그리고 일반 수행원들은 이번 비행기를 함께하지 않고 이 백두산에서 평양으로 돌아간 다음 그곳에서 공군 1호기를 타고 오늘 저녁쯤에 이곳 서울공항에 도착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정세배 기자였습니다. 특별 수행단들은 평양을 들렀다가 서울로 돌아온다는 소식 전해줬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서울광장 한번 가보죠. 여기서 시민들이 대형 스크린으로 정상회담 상황 지켜보고 있는 곳입니다. 자, 문예슬 기자. 남북 정상이 백두산 천지에 올랐다는 소식도 전해졌었는데요. 시민들 반응 어떻습니까? 네, 제가 나와 있는 서울광장은 아침부터 대형 화면을 통해 관련 특보가 방송되고 있습니다. 오후부터는 길을 지나는 시민들이 백두산을 오르는 우리 측 방북단과 북측 인사들을 함께 지켜봤습니다. 특히 오늘 이곳에는 진로 탐험을 하러 온 중학생들이 많았는데요. 길을 지나던 학생들은 백두산 천지가 나오는 화면 앞에 걸음을 멈추고 저게 백두산 천지냐, 저렇게 예쁜 줄 몰랐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내년에는 북한을 통해 백두산으로 수학여행을 가보고 싶다고 하는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외교관이 꿈이라는 한 학생은 이번 정상회담을 보고 한국의 외교관이 아닌 통일한국의 외교관이 되고 싶어졌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방북단은 곧 서울로 귀환할 예정인데요. 시민들은 주로 고생했다, 앞으로 남북관계가 좋아질 것 같다는 소망을 얘기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방문 계획과 하계올림픽 공동 유치 추진 등은 예상하지 못했던 회담 결과였다고 평가한 시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상회담 한 번에 마치 통일이 다 된 것처럼 너무 흥분하면 안 된다는 반응도 있었습니다. 한 시민은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이제 한반도에 전쟁은 없다고 선언했지만 그건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줘야 하는 게 아니냐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광장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문예슬 기자가 시민들 반응 살펴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는 워싱턴으로 한번 가볼까요? 남북 정상 간 합의에 대해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즉각 트위터를 통해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냈습니다. 그 밖에 미국 반응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전종철 특파원, 우선 트럼프 대통령 반응부터 한번 살펴보죠. 트위터에 뭐라고 썼습니까? 네네, 트럼프 대통령은 남북한으로부터 매우 좋은 소식, 훌륭한 반응이 왔다면서 이는 엄청난 진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조만간 김 위원장을 만날 것이냐는 질문엔 그럴 것이라고 답해서 2차 정상회담이 가시권에 들었음을 시사했습니다. 북한이 상응하는 조치를 요구한 데 대해선 지켜보자며 즉답은 피했습니다. Well, we'll see what he's looking at. We'll see. But in the meantime, we're talking. It's very calm. He's calm. I'm calm. So we'll see what happens. 네, 폼페이오 장관은 남북 정상회담 성과를 언급하면서 북미 협상 착수 의사도 밝혔죠?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말에 화답하듯이 폼페이오 장관은 남북 정상회담 성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북한이 사찰단 참관 아래 핵시설과 미사일 발사장을 해체하기로 한 걸 환영한다면서 북미 협상에 즉시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장소와 미국 측 회담 대표까지 거론했는데요. 비건 대북정책 특별대표와 북한 측 협상대표가 최대한 빨리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만나자고 제안했습니다. 폼페이오는 또
다음 주 유엔 총회 때 뉴욕에서 북한 이용호 외무상과 만나자고 요청했다는 것도 공개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특히 이번에 재개될 협상은 2021년 1월까지 완성될 북한의 신속한 비핵화를 통해 북미 관계를 변화시키고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출발점이 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비핵화 시한을 또다시 트럼프 임기 내로 못 박으면서 북한이 비핵화를 충실히 이행하면 미국도 관계 개선에 나설 뜻임을 밝힌 것입니다. 네, 오스트리아 비인 채널과 뉴욕 채널 이야기는 있는데 재방북 이야기는 아직 나오질 않는군요. 협상 전망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한번 해보시죠. 네네, 지금 단계에선 예단하긴 어렵습니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의 가장 중요한 두 정책 결정자가 남북회담에 긍정적 반응을 보이면서 북미 협상의 전환점이 마련된 것입니다. 엄청난 진전이라는 트럼프의 말에는 미국 내 상황을 감안한 정치적 의도도 있겠지만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선 적어도 이번 남북 합의가 북미 협상 재개 명분을 만들어주고 숨통을 터졌다고 받아들이는 분위기입니다. 그렇지만 실무 협상이 어떻게 진행될지는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이번 평양 선언과 관련해 익명의 미 관리나 정치권, 전문가들 사이에선 긴장 완화 조치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구체적 비핵화 조치는 미흡하다, 알맹이가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핵신고 등 미국의 요구사항은 어떻게 처리될지, 또 비핵화와 관계 개선의 시차는 어떻게 조율할지를 놓고 북미 간 치열한 줄다리기가 예상돼서 비핵화 여정이 결코 순탄치만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전종철 특파원이었습니다. 이번엔 중국 반응 한번 살펴볼까요? 중국은 한반도 문제 당사국이라고까지 표현을 해왔는데 최근에는 약간 미묘합니다. 자, 강민수 특파원. 중국 정부는 일단 남북 회담 결과 자체는 환영하고 있을 텐데 최근 중국 반응 좀 특이하죠? 네, 중국이 뭔가 좀 서운해하는 분위기입니다. 관영 매체들이 이번 남북 정상회담 시작할 때는 매우 관심 있게 또 비중 있게 보도를 했는데 정작 남북 정상 간 평양 선언과 합의문이 발표되자 이 관련 보도가 확 줄어들었습니다. 관영 CCTV의 경우 아주 두드러지고 있는데 어젯밤 메인 뉴스 신원 램보에서 뉴스 맨 마지막 부분에 아주 짤막한 단신 뉴스로 지나갔을 정도입니다. 지난 1, 2차 남북 정상회담 당시 보도 행태와는 전혀 다른 양상인데요. 뭔가 남북 정상 간 합의 과정에서 자신들의 뜻이 관철되지 않았거나 사전에 북한 측으로부터 충분한 얘기를 듣지 못한 데 대한 불만이 반영됐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중국 외교부는 환영한다, 높이 평가한다, 지지를 보낸다라는 일관된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왕이 외교부장도 오늘 산둥성 홍보 행사에서 이 평양 공동선언을 열렬히 축하하고 확고히 지지한다면서 각국은 행동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강특파원. 그동안 미국이 비핵화 관련한 중국의 역할에 대한 의구심을 계속 보여왔고 최근에는 또 무역전쟁도 점입가경입니다. 미국을 의식해서 이런 태도 변화가 좀 있다. 이렇게 해석해도 괜찮겠습니까? 네, 그런 측면이 다분히 있습니다. 외교부 대변인의 논평을 분석해 보면 과거에 비해서 중국의 역할에 대한 언급이 많이 줄어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미국이 자극을 받을 만한 대북 제재 해제에 관한 언급 등도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배후론을 제기하며 거칠게 몰아붙인 것이 어떤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시진핑 주석도 동방경제포럼에서 현재 한반도 문제 당사자를 한국과 북한, 미국으로 특정한 만큼 중국은 당분간 한반도 문제에 한 발 떨어져서 지켜보려는 분위기입니다. 이런 분위기라면 북미 간의 비핵화 협상이 재개되고 북한 핵시설에 대한 신고와 검증 그리고 종전선언 등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중국은 한 발 빠질 것으로도 보입니다. 중국 내에선 현재 한반도 문제보다는 미국이 촉발시킨 3차 관세 폭탄이 더 발등에 떨어진 불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남북 정상회담에 맞춰서 무역전쟁을 격화시킨 것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중국이 이 문제 때문에라도 한반도 문제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는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베이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본격적인 비핵화 국면 혹은 평화협정 체결 국면으로 가면 중국의 입장이 조금 더 바뀔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강민수 특파원이었습니다. 자, 다음은 일본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민영 특파원 나와 있죠? 자, 이 특파원, 누구 못지않게 이번 회담을 관심 있게 지켜본 게 아마 일본일 텐데요. 일본 정부 어떤 반응 보이고 있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일본 정부도 비상한 관심을 갖고 이번 정상회담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 정부, 정확히 말해 아베 정권은 요 며칠 사이 다른 일에 더 신경을 쏟고 있었습니다.
오늘 진행된 자민당 총재 선거 때문인데요. 조금 전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베 총리가 3연임에 성공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당선 인사말에서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번 남북 정상회담 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관방장관이 평양 공동선언에 대해 간단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합의에 이르기까지 남북 두 정상의 노력에 경의를 표한다. 그리고 이번 선언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완전한 비핵화가 실현될지는 지켜봐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네, 아베 총리가 3연임에 성공했으니까 이제 좀 더 적극적인 태도를 보일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일본 언론들은 어떻게 보도하고 있습니까? 네, 일본 언론도 오늘 모두 관련 소식을 머릿기사로 다루고 있습니다. 대체적인 보도 내용을 보면요, 실천과 결과를 강조했습니다. 우선 이번 정상회담에서 영변 핵시설 폐기를 처음 언급했다는 내용을 비중 있게 전했습니다. 특히 미국의 상응 조치를 조건으로 내건 조건부 폐기를 거론한 점에 주목했습니다. 이번 평양 정상회담에서 동창리 시험장 영구 폐쇄 등에 합의한 것에 대해서는 북미 대화의 재개를 위한 카드를 내놓은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협상 테이블에 다시 앉을 수 있는 명분과 조치라는 분석인데요. 김 위원장의 서울 방문 합의도 대화 국면을 이어가려는 측면이 있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회담에서 북한이 보유한 핵무기나 핵시설에 대한 언급이 없고 구체성이 떨어지는 점이 변수라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이 요구한 핵 리스트 신고와 핵 폐기 일정 제시 등에 대한 명시적인 답변이 없는 상황에서 이번 정상회담이 북미 대화로 이어질지 불투명하다는 전망도 내놓고 있습니다. 결국 미국이 이런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향후 초점이 될 거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도쿄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국내 정치가 안정된 일본 정권이 또 북미 대화에 어떻게 나설지도 지켜볼 대목인 것 같습니다. 이민영 특파원이었습니다. 네, 잠시 국내 뉴스 좀 살펴보겠습니다. 국회가 오늘 본회의를 열어서 상가 임대차 보호법 등을 처리하기로 했지만 여야가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한 쟁점 법안들을 놓고 막판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습니다. 국회 연결해 봅니다. 자, 정현욱 기자, 본회의 예정 시간이 벌써 지났죠? 아직 안 열리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오후 2시로 예정됐던 본회의는 오후 5시로 연기된 상태입니다. 여야가 일부 쟁점 법안들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앞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오전에 비공개 회동을 갖고 담판에 나섰지만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습니다. 여야가 맞서고 있는 쟁점 법안은 규제 프리존법과 지역특구법, 또 인터넷 전문은행 특례법 등입니다. 특히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하는 인터넷 전문은행 특례법은 어제 상임위를 통과했지만 여당뿐 아니라 야당 내부에서도 반대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상가 임대차 보호법 등 이견이 없는 민생 법안만이라도 우선 처리하자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민생 법안과 쟁점 법안의 패키지 처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오늘도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이제 대화 관계도 새롭게 설정해야 한다고 판단한다면서 야당을 압박했는데요.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3당 원내대표 회동 직후에 당내 입장 조율이 더 필요하며 점진적으로 합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3당 원내대표들은 오후에 다시 한번 회동을 갖고 본회의 개의를 위한 합의를 다시 시도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정현욱 기자였습니다. 다음은 사법농단 수사 속보 알아보겠습니다. 대법원 기밀문 건을 반출한 혐의를 받고 있죠.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가려집니다. 증거인멸 가능성을 우려해서 구속을 주장하는 검찰과 혐의를 부인하는 유 전 연구관 사이 팽팽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강병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의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렸습니다. 사법농단 수사 이후로 첫 영장 청구인데 그 전직 법관으로서 한 말씀 하시죠. 법정에서 모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사법농단 수사가 시작된 뒤 구속영장 심사를 받는 인물은 유 전 연구관이 처음입니다. 유 전 연구관은 대법원 재판연구관들이 작성한 보고서와 판결문 초고 등 기밀자료 수만 건을 무단으로 반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유 전 연구관은 2014년부터 지난해 2월까지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과 수석재판연구관으로 일했습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유 전 연구관이 대법원 근무 당시 검토한 숙명여대와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이의 소송을 변호사로 개업한 뒤 수임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검찰은 유 전 연구관이 대학 측 소송 대리를 맡은 뒤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수차례 통화한 기록도 확보했습니다. 이에 대해 유 전 연구관은 해당 사건의 배당 등에 전혀 관여한 바가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유 전 연구관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김명수 대법원장은 오늘 법원 내부전 산망, 코트넷에 띄운 국민과 법원 가족에 올리는 말씀이란 글을 통해 법원 제도개혁 추진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대법원장은 사법농단 사태의 진원지로 지목된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사법행정회의를 설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강병수입니다. 한동안 급등세를 보이던 서울의 아파트 매매 가격 상승폭이 줄어들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정부의 9.13 부동산 대책이 처음으로 반영된 한국감정원의 아파트값 분석 결과입니다. 김나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감정원은 9월 셋째 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조사에서 서울의 아파트 매매가가 전주보다 0.26%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일주일 전 0.45% 상승보다 상승폭을 0.19%포인트 줄인 것입니다. 서울의 아파트 매매가 상승폭은 8월 20일 0.37%, 8월 27일 0.45%, 9월 3일 0.47% 등으로 확대되다 9.13 부동산 시장 종합대책 발표를 앞두고 9월 10일 0.45%로 상승폭을 줄인 데 이어 이번 조사에서 상승폭이 더 둔화된 것입니다. 전국 아파트 매매 가격 역시 0.07% 상승해 전주 0.09% 상승보다 0.02%포인트 상승폭을 줄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지방은 마이너스 0.07%에서 마이너스 0.05%로 하락폭이 줄어든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시도별로는 광주와 서울, 대구, 경기, 전남 등은 매매 가격이 상승한 반면 경남과 울산, 충북 등의 매매 가격은 하락했습니다. 한국감정원은 서울의 경우 9.13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관망세가 확산되며 상승폭이 축소된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매물 부족과 풍부한 시장 유동성으로 서울 아파트값이 상승세를 이어갔지만 주택시장 안정 대책과 급등 피로감 등으로 매수 문의가 급감해 상승폭을 줄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결과는 9월 11일부터 17일까지의 시장 상황을 조사한 것으로 9.13 부동산 대책 발표 이전과 이후 상황이 섞여 반영돼 있습니다. KBS 뉴스 김나나입니다. 경찰이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에 집값 담합을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정상 가격인 매물을 허위 매물이라고 신고하거나 소유주나 중개인끼리 집값을 올리기 위해 짬짬이를 하는 것이 업무 방해에 해당된다는 겁니다. 최은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찰이 서울과 수도권 등 일부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른바 집값 담합에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청은 공인중개사나 주택 소유주 등이 자신들의 기대보다 낮은 가격에 시장에 나온 정상 매물을 허위 매물이라고 신고하는 행위가 잇따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업무방해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또 경찰은 집값을 끌어올리기 위해 의도적으로 가짜 매물을 내놓는 행위와 소유주나 중개인끼리 서로 짜고 집값을 끌어올리는 행위도 업무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집값 담합에 대한 현장 조사를 하고 있는 국토부와 지자체 등으로부터 담합 의심 사례를 넘겨받아 수사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앞서 경기남부경찰청은 포털 사이트의 부동산 거래란에 나온 아파트 매물을 허위 매물이라고 신고한 공인중개사를 적발하고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사건을 넘겼습니다. KBS 뉴스 최은진입니다.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 지나치게 많은 동물을 기르는 사람들, 애니멀 호더라고 하는데요. 앞으로는 반려동물을 제대로 돌보지 않고 학대하다가 적발되면 2년 이하 징역에 처해집니다. 보도에 모은희 기자입니다. 관리 능력 범위를 넘어 지나치게 많은 동물을 기르는 이른바 애니멀 호더. 동물을 돌보는 것이 아니라 수집하는 목적으로 방치했던 사람들이 앞으로는 동물 학대죄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내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최소한의 사육 공간도 제공하지 않고 방치하다 반려동물이 병을 앓는 등 관리 의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법으로 정한 반려동물의 종류는 개, 고양이, 토끼, 패럿, 기니피그, 햄스터 등 6종입니다. 사육 공간은 동물 한 마리당 몸 길이보다 가로로 2.5배, 세로로 2배 이상 커야 합니다. 야외에서 동물을 기를 경우 사육 공간 안에 더위나 추위, 눈, 비, 직사광선을 피할 수 있는 휴식 공간을 마련해야 합니다. 바닥은 동물의 발이 빠질 수 있는 망으로 해서는 안 되며 목줄은 동물이 사육 공간 안을 자유롭게 활용하는 정도로 충분한 길이여야 합니다. 이와 함께 반려동물을 기르는 사람은 동물에게 질병이나 상해가 발생하면 신속하게 수의학적 처치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부과됩니다. 2마리 이상의 동물을 함께 기를 경우 동물의 사체나 전염병이 든 동물은 즉시 격리해야 합니다. KBS 뉴스 모은희입니다. 핵무역도 전쟁도 물론 한반도의 뜻을 같이 했습니다. 조선 반도를 공고한 평화 안전지대로 만들며 평화 번영의 시대를 보다 앞당겨 오게 될 것입니다. 모두 문재인 대통령에게 열광적인 박수와 열렬한 환호를 보내줍시다. 국가남 8천만 계려의 손을 굳게 잡고 새로운 조국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우리 함께 새로운 미래로 나아갑시다. 네, 남북 정상회담 뉴스특보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조금 전에 보셨듯이 남북 두 정상 부부 오늘 오전 백두산에 함께 올랐습니다. 천지에서 약식으로 합수 행사도 가졌습니다. 오늘 날씨가 맑아서 천지의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이 문 대통령은 직접 천지로 내려가서 물을 생수병에 옮겨 담기도 했습니다. 김경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이틀 밤을 묵은 백화원을 떠납니다. 여명거리 등 시내를 지나 순안공항으로 가는 길. 평양 시민들이 연도에 나와 환송을 합니다. 오늘 오전 8시 20분, 문 대통령 부부는 순안공항을 떠난 지 1시간 만에 백두산 인근 삼지연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 부부가 먼저 와서 맞이했고 의장대 사열을 받았습니다. 남북 정상은 자동차를 타고 장군봉으로 간 뒤 케이블카를 이용해 오늘 오전 10시 20분쯤 백두산 천지에 도착했습니다. 남북 정상 부부는 장군봉에서 기념사진을 찍은 뒤 백두산 천지에서 산책을 했습니다. 오늘 백두산 정상 장군봉에서 바라본 천지의 모습입니다. 날씨가 맑아서 천지 물이 맑고 투명하게 비칩니다.
다만 한반도 최북단인 만큼 기온이 20도 정도로 쌀쌀해서 남북 정상은 천지 부근에선 코트를 입어야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백두산 천지를 산책하던 중 미리 준비해간 플라스틱 생수병에 천지 물을 담았습니다. 김정숙 여사가 이를 거들었고 이 장면을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사진을 찍었습니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국정원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최태현 SK회장 등 수행단도 함께 단체 사진을 찍는 등 등반은 화기애애한 분위기였습니다. KBS 뉴스 김경진입니다. 네, 백두산 방문 상황은 아직까지는 사진만 들어와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남북 정상은 백두산 천지를 돌아보며 환담을 나눴습니다. 문 대통령은 우리 땅으로 백두산을 오르는 소원을 이뤘다 이렇게 말했고 김 위원장은 천지에 새 역사를 써나가자 이렇게 화답했습니다. 허효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리 땅으로 백두산을 오르는 소원.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그 소원을 이뤘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안내를 자처한 김정은 위원장은 중국 쪽에서는 천지에 내려갈 수가 없고 백두산에는 사계절이 다 담겨 있다며 백두산 자랑을 이어갔습니다. 김 위원장은 백두산 천지에 새 역사의 모습을 담아서 천지의 물이 마르지 않도록 남북 간 새로운 역사를 써나가야겠다는 의지도 밝혔습니다. 앞으로는 남측 사람들이 백두산을 와서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김 위원장의 말에 문 대통령은 백두산으로 관광 올 수 있는 시대가 곧 올 것이라고 화답했습니다. 리설주 여사는 백두에서 해맞이를 하고 한라에서 통일을 맞이한다는 북한 속담을 소개하고 용이 살다가 올라갔다는 등 백두산에는 여러 전설이 있지만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방문하면서 또 다른 전설이 생겼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측 공식 수행원들은 천지를 돌아보고 나서 서울 답방 때 김 위원장 부부를 한라산으로 초대해야겠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KBS 뉴스 허유진입니다. 평양 정상회담 이틀째 어젯밤 상황도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능라도 5일 경기장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함께 대집단 체조를 관람했습니다. 남한 대통령으로선 최초로 북한 주민들을 상대로 한 연설에서 남북 두 정상이 핵 위협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자 이렇게 확약했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서지영 기자입니다. 능라도 5일 경기장에서 열린 집단 체조를 관람하기 위해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 부부가 입장합니다. 남북 두 정상의 입장에 경기장을 가득 채운 북한 주민들의 우레와 같은 환호가 쏟아집니다. 공연이 끝난 뒤 김정은 위원장의 소개에 이어 단상에 선 문재인 대통령. 경기장을 채운 15만 북한 주민들을 향해 한반도에서 전쟁은 끝났다고 선언합니다. 우리 두 정상은 한반도에서 더 이상 전쟁은 없을 것이며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열렸음을 8천만 우리 결여와 전 세계에 엄숙히 천명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에서 전쟁의 공포와 무력 충돌의 위험을 완전히 제거하기 위한 조치들을 구체적으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남북 양 정상이 핵 위협 없는 터전을 만들자고 약속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백두에서 한라까지 아름다운 우리 강산을 영구히 핵무기와 핵 위협이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어 후손들에게 물려주자고 확약했습니다. 북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남한 대통령의 사상 첫 연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한반도 비핵화 의지를 공개적으로 천명한 겁니다. 문 대통령은 북과 남 8천만 결의가 손을 굳게 잡고 새로운 미래로 나가자고 거듭 호소했습니다. 문 대통령에 앞서 연설한 김정은 위원장은 이 순간 역시 역사의 훌륭한 화폭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비핵화 의지에 힘을 실었습니다. KBS 뉴스 서지영입니다. 네, 어제 능라도 5일 경기장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북한 주민들에게 문 대통령을 직접 소개했고 주민들은 12차례 열광적인 기립박수와 환호로 화답했습니다. 이어서 조태흠 기자입니다. 집단체조 공연이 끝나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여러 차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감사의 표시를 했습니다. 오늘의 이 귀중한 또 한 걸음의 전진을 위해 평양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의 지칠 줄 모르는 열정과 노력에 진심 어린 감사의 뜻을 표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뜨거운 박수를 바란다는 말로 문 대통령을 15만 군중에 소개합니다. 평양시민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에게 다시 한번 뜨겁고 열렬한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북한 주민들을 여러 차례 동포라 부른 문 대통령은 우리 민족은 함께 살아야 한다며 민족의 동질성을 강조했습니다. 평양 시민 여러분, 북녘의 동포 형제 여러분, 평양에서 여러분을 이렇게 만나게 되어 참으로 반갑습니다. 남쪽 대통령으로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소개로 여러분에게 인사말을 하게 되니 그 감격을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평양의 발전상을 언급하며 김 위원장을 축혀 세우기도 했습니다. 나는 나와 함께 이 담대한 여정을 결단하고 민족의 새로운 미래를 향해 뚜벅뚜벅 걷고 있는 여러분의 지도자 김정은 국무위원장께 아낌없는 찬사와 박수를 보냅니다. 15만 북한 주민들이 보낸 기립박수는 모두 12차례. 애초 1, 2분으로 알려졌던 문 대통령 연설은 환호와 박수가 뒤섞이면서 7분 동안 진행됐습니다. 평양 시민 여러분, 동포 여러분, 우리 민족은 우수합니다. 우리 민족은 강인합니다. 우리 민족은 평화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우리 민족은 함께 살아야 합니다. 두 정상은 연설이 끝난 뒤 함께 잡은 손을 치켜들고 환호하는 시민들에게 화답했습니다. KBS 뉴스 조태임입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5.1 경기장 연설에서 새로운 조국을 만들어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자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평양을 방문한 문 대통령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는데요. 남북 정상의 연설 가운데 주요 내용 간추렸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친애하는 평양 시민 여러분, 대집단 체조와 예술 공연의 화려한 무대를 펼쳐주신 청소년 학생 수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나와 문재인 대통령은 북남 관계 발전과 평화 번영의 여정에서 또 하나의 새로운 리정표로 될 소중한 결실을 만들어냈습니다. 오늘의 이 귀중한 또 한 걸음의 전진을 위해 평양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의 지칠 줄 모르는 열정과 노력에 진심 어린 감사의 뜻을 표하고 싶습니다. 오늘의 이 순간 역시 역사는 훌륭한 화폭으로 길이 전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문재인 대통령에게 열광적인 박수와 열렬한 환호를 보내줍시다. 김정은 위원장과 나는 한반도에서 전쟁의 공포와 무력 충돌의 위험을 완전히 제거하기 위한 조치들을 구체적으로 합의했습니다. 또한 백두에서 한라까지 아름다운 우리 강산을 영구히 핵무기와 핵 위협이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어 후손들에게 물려주자고 확약했습니다. 이번 방문에서 나는 평양의 놀라운 발전상을 보았습니다. 어려운 시절에도 민족의 자존심을 지키며 끝끝내 스스로 일어서고자 하는 불굴의 용기를 보았습니다. 우리 민족은 우수합니다. 우리 민족은 강인합니다. 우리 민족은 평화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우리 민족은 함께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5,000년을 함께 살고 70년을 헤어져 살았습니다. 나는 오늘 이 자리에서 지난 70년 적대를 완전히 청산하고 다시 하나가 되기 위한 평화의 큰 걸음을 내딛자고 제안합니다.
김정은 위원장과 나는 국가남 8천만 계려의 손을 굳게 잡고 새로운 조국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우리 함께 새로운 미래로 나아갑시다. 네, 어제 평양 5.1 경기장에서 진행된 연설 보셨습니다. 네, 지금 들어온 소식입니다. 문 대통령이 탑승한 공군 2호기가 3시 30분에 삼지연 공항에서 서울을 향해 출발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문 대통령 일행을 태운 공군 2호기가 3시 30분에 서울을 향해 출발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삼지연 공항에서 서울까지의 거리를 감안하면 5시를 전후해서 아마 도착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해 봅니다. 문 대통령이 탑승한 공군 2호기가 3시 반에 삼지연 공항에서 서울을 향해 출발했다는 소식 지금 막 들어와 있습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이번 정상회담의 마지막 만찬 장소 어제였죠? 대동강 수산물 식당이었습니다. 우리 측 요청을 받아들여서 평양 시민들이 이용하는 곳을 북측이 안내한 겁니다. 조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거대한 수조 속에 크고 작은 물고기들이 헤엄칩니다. 이번 정상회담의 마지막 만찬장인 대동강 수산물 식당. 먼저 도착한 문재인 대통령 부부는 식당을 둘러보며 평양 시민들에게 말을 걸기도 했습니다. 식사하고 오셔서 자리가 나길 들었습니다. 얼마나 잘해야 돼요? 식당을 찾은 평양 시민들도 문 대통령을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음식이 맛있습니까? 우리도 여기서 마담 보러 왔습니다. 기존에 제한된 인사들이 참여한 만찬 장소와는 사뭇 다른 모습입니다. 대동강 수산물 식당은 지난 7월 문을 열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현지 지도를 한 뒤 이름도 지은 곳입니다. 우리나라 노량진 수산시장과 비슷한 곳으로 대형 수조와 낚시터, 수산물 마트 등을 갖춘 대형 식당입니다. 북한에서도 주로 가족 행사나 직장 회식 때 찾는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문을 연 지 한 달이 조금 넘어 식당을 찾은 평양 시민들도 신기한 듯 수조 속을 들여다봅니다. 우리 측 만찬 참석자들도 수조 속 철갑상어 등을 구경하며 자연스럽게 사진을 찍기도 했습니다. 식당 곳곳을 구경한 뒤 다시 만난 두 정상. 문 대통령 부부는 본맞이 방에서 따로 김 위원장 부부와 식사를 함께하며 마지막 저녁을 보냈습니다. KBS 뉴스 조혜진입니다. 네, 북한 반응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북한 매체들도 오늘 새벽부터 평양 공동선언에 대해 보도를 내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 약속, 그리고 동창리 엔진시험장 폐기 등 비핵화 합의 사항도 있는 그대로 전했습니다. 박석호 기자입니다. 조선중앙통신을 비롯한 북한 매체들이 어제 합의된 평양 공동선언의 내용을 오늘 오전부터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오전 6시가 조금 지나자 선언문 전문을 공개했습니다. 어제 남측이 발표한 전문과 비교해보면 남과 북 대신 북과 남, 정상 대신 순회, 엔진 대신 발동기 등 북한식 표현을 사용했을 뿐 내용은 동일합니다. 특히 동창리 엔진 시험장을 관련 국가의 참관 하에 영구 폐기한다는 내용도 그대로 공개됐습니다. 또 김정은 위원장이 서울 답방을 약속한 사실도 전했습니다. 다만 문재인 대통령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올해 안에 답방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부연 설명한 내용은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평양 공동선언의 부속 합의서로 채택된 남북 군사 분야 합의서도 채택 사실만 전하고 전체 내용은 게재하지 않았습니다. 북한 매체들은 또 어제 남북 정상이 5월 1일 경기장에서 집단 체조를 동반 관람한 사실도 보도했지만 집단 체조의 제목인 빛나는 조국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남북 정상회담을 위해 평양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을 환영하는 특별장이 펼쳐졌다고 전했습니다. KBS 뉴스 박석호입니다. 네, 평양 정상회담 사흘차입니다. 이제 모든 일정이 끝나고 문재인 대통령 일행을 태운 공군 2호기가 서울을 향해 출발했다는 소식 조금 전에 전해드렸습니다. 스튜디오에서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김 기자, 북측에서 송이버섯을 선물했다 이런 소식을 아까 전해주셨어요.
어떤 내용인가요? 네, 일단 송이버섯 2톤이 오늘 새벽 5시 36분에 서울공항에 먼저 도착했다는 겁니다. 알고 보니까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추석 선물로 보낸 거였는데요. 네. 그 선물 받을 분들이 4천여 명입니다. 미상봉 이산 가족들이고요. 그 미상봉 이산 가족 모두에게 보내기는 좀 어려우니까 고령자 순으로 해서 4천 명을 선정했다고 하고요. 네. 그 2톤을 그러니까 모두에게 나눠 본다면 1인당 500g이 선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추석 전에 모두 받아보실 수 있다고 합니다. 네, 많은 양은 아니겠습니다만 이게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그러니까 전에도 이런 사례가 있었던가요? 그렇습니다. 이제 2000년도, 2007년도 남북 정상회담 때도 북측이 선물로 송이버섯을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양이 한 1톤 정도였던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이 사진이 북측에서 보내온 송이버섯의 사진인 것 같습니다. 최상품 송이버섯인 것 같습니다. 네. 그 송이버섯이 북한 지역은 동해안 쪽으로 그러니까 칠보산이나 또는 네. 개막원 쪽에 송이버섯이 굉장히 많이 생산이 됩니다. 그래서 네. 중국 쪽에도 과거에 보면 수출이 많이 돼서 네. 연길이나 이런 데 가면 북한산 송이를 9월 정도에는 맛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북한산 송이도 주요한 외화벌이 수단 중에 하나라고 봐야 그렇습니다. 됩니다. 과거에는 그랬습니다. 네. 지금은 정확하게 어떨지 모르겠는데요. 네, 네. 송이버섯이 굉장히 많이 중국 쪽으로 유통이 됐었고요. 네. 저도 그것을 맛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전에도 정상회담을 전후해서 이런 선물이 남측으로 온 사례도 그렇습니다. 있었던 거죠. 2000년도에도 있었고 2007년도에도 있었습니다. 당시는 누가 대상이었습니까? 대체로 그때는 이제 사회 각계각층의 주요 인사들 또는 남관계 관련된 그런 주요 시민단체 인사들이랄지 이런 사람들이 송이버섯을 맛봤는데요. 그때 당시에 2000년도 제 기억으로는 저희들끼리 농담으로 송이버섯을 받은 사람과 안 받은 사람을 구별할 정도로 네. 굉장히 인기가 있는 그런 송이버섯이었고요. 네. 이번 같은 경우는 저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게 그야말로 지금 미상봉 이산가족, 고령 이산가족 대기자들이 지금 거의 한 6만 명 정도가 지금 생존해 계시는데 네. 그들 중에 한 4천 명을 우선 고령자 순으로 선발해서 그런 송이버섯이 전달되는 것은 송이버섯이 이제 장생의 상징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불로장생의 상징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 있는 선물이 추석 때 지금 전달된다. 가슴 뭉클한 그런 장면이라고 봅니다. 네, 지금 화면에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사진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남측에 미상봉 이산가족 4,000명에게 선물로 보낸 송이버섯입니다. 그러니까 이산가족 상봉을 위해서 여러 차례 신청했지만 아직까지 대상자가 되지 못하고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는, 장시간 기다리고 있는, 이제는 점점 연로해 가고 있는 이산가족들에게 선물로 전해달라 이렇게 보낸 4,000명이 대상입니다. 어떤 의미가 좀 있을까요? 그러니까 대상까지 이렇게 다 섬세하게 좀 골랐다 이런 생각도 드네요. 네, 2000년도하고 2007년도에 줬던 방식하고는 좀 다르죠. 그 당시에는 이제 뭐 칠보산 송이버섯이라고 그래가지고 추석에 가까운 즈음에 이제 수석 선물 개념으로 약간 이제 주는 뭐 이런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특정하게 지금처럼 이산가족을 이렇게 특정하진 않았던 거죠. 네. 실제 송이버섯이라는 건 북한에서는 특산물 중에 가장 뭐랄까, 값이 많이 나가는 것 중에 하나죠. 그래서 키로당 거기 실제 북한에서 거래될 때 한 $50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네. 실제 이제 거래되는 이제 외부에 나와서 팔리는 값은 훨씬 더 비싸죠. 그래서 굉장히 고가의 상품이고, 이거는 이제 당에 있는, 이제 조선 노동당이죠. 당에 있는 30곳이, 보통 이제 통치자금을 관리한다는 30곳이 산하에 전국의 5호 관리소, 뭐 대응 관리국이라고도 하는데 5호 관리소가 전국에 특산물을 관리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특히 그 부서가 대체적으로 송이버섯을 채취한 것을 이제 수매를 해가지고 보통 이제 중앙으로 올려서 이제 외화벌이 사업을 주로 하는 그런 경로가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지금 이제 그것을 요번에 주기 위해서 지금 나온 소식으로는 9월 중순부터 대거 평양으로 그것을 수송했다라는 얘기가 지금 들려왔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게 이제 요것을 맞추기 위해서 아마 그렇게 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니까 상당히 세심하게 배려를 했다. 그리고 이산가족이라는 특정 대상을 선택했다라는 것은 우리가 굉장히 인도적 차원의 문제에도 관심을 갖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한 배려를 하고 있다라는 아마 굉장히 메시지를 섬세하게 배려를 해서 아마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저 선물을 받은 이산가족들 개개인도 그렇습니다만 국제사회를 향해서도 어떤 인도주의적인 실천들 과시하려는 움직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번 정상회담 과정에서 이산가족들 상봉을 위한 그런 전향적인 합의들도 있었는데 그 합의들을 준비하는 과정에 이런 것까지 있었군요. 세심한 당국의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산가족이 지금 한 12만 명 정도가 신청을 했는데 네. 생존자가 6만 명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평균 연령도 82세 정도 되고요. 네.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한 5, 6년 안에 이산가족 상봉이 이루어지지 않는 분들은 거의 이제는 상봉을 못하고 돌아가실 수밖에 없는 네. 그런 상황이고 거기에 대한 남북 당국이 좀 더 이제 구체적인 그런 대책들을 마련할 걸로 그런 네. 기대가 됩니다. 네. 상봉이 이루어질 때까지 건강하시라 이런 메시지도 아까 있었다고 윤영찬 수석이 발표했었습니다. 이런 남북 당국의 마음들이 좀 전달이 되고 실질적으로 구체적인 실천들까지 이어졌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자,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홍민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그리고 김영은 통일외교부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세 분 감사합니다. 네, 뉴스특보 일단 여기서 잠시 쉬어가겠습니다. 잠시 후 뉴스특보는 김원장 앵커가 계속 이어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위협도 전쟁도 없는 한반도의 뜻을 갖추었습니다. 조선 반도를 공고한 평화 안전지대로 만들며 평화 번영의 시대를 보다 앞당겨 오게 될 것입니다. 모두 문재인 대통령에게 열광적인 박수와 열렬한 환호를 보내줍시다. 국가남 8천만 계려의 손을 굳게 잡고 새로운 조국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우리 함께 새로운 미래로 나아갑시다.